안녕하십니까? 해마다 다가오는 12월이고 연말 연시입니다마는 올 한 해는 유난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일어난 기분 좋은 일에 박수도 쳐주고 감사 목록도 작성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북사회문화연구소와 포항언론인 불자회가 마련한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에 아주 조금의 선한 영향력이라도 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하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설가 강석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인이며 칼럼니스트인 지성교육문화센터 윤희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테너 김동력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소설가 강석경 선생님을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여러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만 저는 저절로 가는 사람이라는 책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면서 송년의식을 치른다 하는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저는 불자지만 고정적으로 절에 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여행 가면은 절에 들러서 참배하곤 하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연말에는 마음 먹고 꼭 절에 갑니다. 한 해 동안 쌓이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비우고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부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발언을 합니다. 제가 저절로 가는 사람은 쓸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는 제가 좋아하는 송강사에 가서 그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산사에 가서 저만 예불 소리를 들으며 저만의 의식을 치르는데요. 순간이지만 이런 자기를 정화시키는 의식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절로 가는 사람에는 제가 아는 스님도 두어 분 계셔서 읽는 맛이 더 특별했는데요. 스님들을 인연으로 해서 글을 쓰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제가 이제 그걸 몇 년 전에 어떤 시사 잡지에 1년간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재할 때 어떤 글을 연재하고 싶나 해서 지금 나는 굉장히 구도자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불교 산문을 좀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건데요. 이제 그 책을 내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협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가 불자시거든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한테 부처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산중에 있는 절을 좋아해서 불교가 저한테 저절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년에 들었으면서 좀 구도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을 좀 소설로 좀 한번 형성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스님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스님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사에서의 인상적인 만남이 작품으로 쓰여졌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직은 안 됐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일하는 예술가라는 이렇게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예술가에 대한 관심으로 문학 잡지에 연재를 하고 책을 냈는데요. 책 낸 뒤로 도예가 또 노화가 또 연극 배우 그 세 명을 주인공으로 한 그 세 편의 장편 소설을 썼는데요. 이제 예술가에 대한 탐구죠. 그렇듯이 저도 이제 저절로 가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불교 공부도 더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 어떤 구도자의 얘기를 좀 장편으로 써보고 싶은데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고요. 언젠가 쓰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절에 가고 또 스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을 참배하는데요. 그 모두가 행복에 가까워지려고 또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흔히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전부 다 기복이라고 이제 비신자들 말을 하는데 기복이건 참회건 깨닫기 위해서건 부처님 앞 참배하는 거는 다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꽤 됐는데요. TV 프로에 참화고도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티베트인이 그 4,000m가 되는 그 고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렇게 저기 오체투지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장면 자체가 그냥 성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친구한테 그런 얼굴이 되고 싶다 했더니 저렇게 오체투지를 하면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런 말 하면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참배한다면은 저절로 다 행복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행복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잠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행복에 가까워지는 모습이겠죠. 테너 김동력 선생님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오늘 이렇게 멋진 날에 정호승 시인은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수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고 노래했습니다.
12달을 모두 보내야 하는 이쯤이면은 누구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희련 선생님께서는 내 마음의 성지로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예, 꼭히 뭐 성지라기보다도 제가 좋아하고 늘 때로 찾아가기도 하는 장소는 고향 동네의 작은 실개천과 이 큰 강이 합류되는 지점인데요. 저는 어디에라도 백사장이 있고 강둑이 있고 끝이 아득하게 멀어 보이는 미루나무가 있는 곳이면은 다 내 마음의 성지 같아요. 미루나무를 보면서 그 위로 철새가 날아가거나 혹은 해와 달, 별이 거기에 걸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유년의 꿈을 꾸고 또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 풍경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족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사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어떤 경우든 내 편이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으면 이 세상살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저는 먹는 데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집에 둘째 아이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물었대요.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키울 때 어떤 점에 특히 그 신경을 썼느냐 이렇게 묻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집은 딴 것보다도 우리 엄마는 먹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이 말이 맞느냐? 맞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유년에서부터 그 성장기에 집에서 가족이 같이 하는 밥상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화 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곁에 있어도 그리운 존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실라르는 유년기는 존재의 우물이다. 유년의 체험이 행복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년기에 행복한 경험, 체험을 많이 한 아이일수록 어른이 돼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이미지는 밀어내고 그 우물에서 행복한 이미지를 끌어내서 삶 자체를 행복하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께서는 특히 이 어릴 때 취약전 또 유소년 시절에 자녀와 더불어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이후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북사회문화연구소와 포항언론인불자회가 마련한 3대 가족문화축제인데요. 예전에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일이 참 귀하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윤희련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3대가 한 집에 살았다 들었습니다. 예, 저는 9남매 막내입니다. 9남매 예. 막내요. 예, 우리 그 부모님은 지금 살았으면 107, 8 되시나 범띠인데 우리 집에 막내가 할머니와 같은 범띠인데 그러니까 72년 차이가 나죠. 네. 3대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그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옛날 어른들은 백화점에서 아이 모자를 하나 사오면은 얼마 줬느냐고 묻습니다. 5만 원 이러면은 아이고 비싸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에 가면은 5천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마찰하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백화점에 사도
얼마 줬나 하면은 이거 서문시장에서 5천 원 줬어요. 이러면 만사 형통이에요. 네. 그 조정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누나가 5명이기 때문에 누나에게 누님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올케에게 잔소리성 멘트는 안 된다. 오면은 그냥 올케 고맙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하셨군요. 또 고부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때는 일단은 저는 경상도 말로 아내 마누라 편을 듭니다. 그래야 미안해서 빨리 그 해소가 돼요. 어떤 3대가 살아가는 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우리 집의 무형문화재 1호이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예, 너희들이 살아 있을 때 할머니의 사투리를 온전히 습득해라.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명이기 때문에 대구 지방의 사투리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다. 네. 그게 너희들에게 굉장히 앞으로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메인 교수는 세계 언어학자 대회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호해야 된다. 소수 민족의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우리가 줄어들면은 인간 자체의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국어로 사고할 때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빛나는 직관력, 상상력이 발휘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투리는 굉장히 그 문화의 다양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테면 아이들이 클 때 우리 집에는 길 가다가 이런 거는 할머니가 버뜩 이해를 안 돼요. 완벽하게 질 가다가 김치 안 돼요. 김치, 참지름, 뭐 성경음 비읍은 완벽하게 그 구사가 되죠. 더워서는 평생 안 되고 더워서, 추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사투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저는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미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시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산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드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동갑인데 아버지는 85, 어머니는 94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구 내려와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3대가 같이 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화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그 딸과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조화가 필요한데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성장에. 이를테면은 아이가 둘째는 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악다봤다랄까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겨울에 세탁기 있는데 아파트에 보내놓으면 추운 데 있잖아요. 할머니가 가서 이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아이가 안 빌어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가서 크다는 소리로 잘못했다 한다. 이 감이 아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대가 사는 데는 굉장히 장점도 있다. 다만 네.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전의 제사상과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를 무형문화재라고 지칭한 것은 정말 기발하고 또 우리가 한 번쯤 이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소 기본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으로 해서 행복이 시작되기도 하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을 추천하실지 김동육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네, 가족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가족이 구성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 그리고 첫 만남과 첫 사랑을 이루면서 시댁과 처가댁 어른들과의 첫 만남. 그래서 이 첫 만남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가곡이 김효근 선생님의 첫사랑이라는 곡이 생각납니다. 예, 김효근 곡 첫사랑을 청해 듣겠습니다.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했다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내 마음 알릴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여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여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첫사랑 음악으로 느껴지는 감동 오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름도 낯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다 함께 불안하고 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지 강석경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등 세계 최고 기술이 탄생한 21세기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학이 희망을 줄 수 있는가는 작가인 저로서도 단언하기 힘듭니다. 단지 코로나 오래 지속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TV도 많이 보고 그래서 또 뭐 트로트 열풍도 불고 그런 대중 현상도 있고요. 또 뭐 인테리어가 뭐 호황을 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소설 거의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소설이 팔리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거야말로 저한테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책을 본다는 건 일단 자기 내면으로 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라는 방대한 세계에 일단 합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의 깊은 사유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자기 좁은 세계를 확대시키고 인생에 대한 그 이해력을 높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까미의 페스트를 보면요, 환자인 노인이 자신을 왕진하러 의사한테 스님 친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페스트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늘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죽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페스트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정말 인생이에요. 그뿐입니다.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저는 코로나도 이렇게 그냥 언젠가는 없어질, 지나가버릴, 강물처럼 흘러가버릴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점에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좋은 책들을 선생님께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책을 한 3권 정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정민 선생님이 쓰신 파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 2권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정민 선생님이 그 이제 역사학자이면서 국문학자이면서 고전학자거든요. 근데 다산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보다 좀 인간적인 다산을 알고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권은 다산의 어린 시절부터 40세 전인 그 강진으로 유배가기 전인 그 시대 얘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조와 다산의 관계입니다. 알다시피 굉장히 다산이 인재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총애했고 또 화성이라든가 그런 한강에 놓을 배다리를 설계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 재능이랄까요? 그러니까 다산은 말하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런 게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도 그 정조의 총애와 그 믿음을 아낌없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었고요. 요즘 이제 정치판이랑 정치인들이랑 비교하니까 정말 그 시대가 굉장히 그래도 뭐 가난하고 했지만 저런 임금과 저런 신하가 있어서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강진을 다녀왔는데요. 강진에서 이제 다산이 한 18년간인가 유배했거든요. 근데 강진에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거기 오락산이 있는데 오락산 밑에 무의사란 절도 있고 월남사라는 고려시대 폐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풍경을 보면서 다산이 이런 그 오락산의 길을 받아서 그 많은 저서를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도 권하고 싶고, 이 책을 읽고 나면 강진에 가서 그 다산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영준의 나의 문화유사 답상기 있죠. 근데 여지껏 쭉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4편이 일본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도레인과 관계돼서 일본 편을 쓰게 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토편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일본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것만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본 물건 불매하고 이제 그런 운동까지 나아갔는데, 저는 문화예술 애호가로서 그냥 그 삼국 시대부터 고대부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이웃 나라로서 굉장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특히 정원하고 또 정원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많이 봤는데요. 정원은 일본의 그 미학이 집약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각 사찰마다 다 정원이 있고요. 그렇게 거대하면서도 그 이렇게 고적한 그런 일본 사찰을 보고 나니까 아 불교 문화만큼은 한국이 최고다. 뭐 그런 자만심이 그냥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또 코로나고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많죠. 그러면 불교 문화에 관심 많은 분이면 이 책을 좀 읽고 나서 나중에 백신 나오고 하면 언젠가는 갈 수 있잖아요. 외국에도. 그때 일본 가서 답사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그 학습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두 권 다 성인들을 위한 책인데요. 또 이제 집에 또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제가 동화 한 권을 또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초등학생 인어구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초등학생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얘기인데 거기 너구리가 있는데 너구리가 너무 자기도 입학하고 싶어가지고 막 변장을 하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수업 시간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갖 해프닝이 벌리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책 보는 내내 그냥 웃음이 그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 입학하면 긴장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책을 부모들이 선물하고 읽어준다면 애들이 또 너구리도 상상하면서 재밌게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석경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3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교토편을 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테고요. 또 파란만장의 파란을 뜻한다고 하죠. 정민의 파란을 들고 강진으로 여행을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김동력 선생님께서는 평소 어떤 책을 가까이 하는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책이다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유학 시절 때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그 연금술사의 한 구절에 이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너를 위해 도와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그때 힘들었던 유학 시절에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운 좋게 콩쿨도 되고 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이제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간절히 음악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책을 읽었을 것 같은데요.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데는 문학과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김동력 선생님께 노래 한 곡 다시 청하겠습니다. 하림 씨의 윤학준 선생님이 곡을 붙인 마중입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데 무언지 하고 못하니 그리워지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시작해서 입시 전문가로 40여 년입니다. 주변에서는 입시 전문가 아빠와 교육자 엄마가 있는데 당연히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특급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 마시고요. 오늘 3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녀 교육의 특급 비결 한마디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40년 가까이 공사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방법을 실천한 경우에 실패한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오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영어 단어 센스 아시죠? 영어 단어 센스는 우리 저 엄마 센스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안 씁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 의미라는 뜻이 있고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이유는 이쪽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 이 방향,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라 계획을 씌우고 학원을 정해놓고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교육청에서 참관을 오실 때는 그날만은 칠판 좌측 상단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본시 학습의 목표, 단원의 목표 이렇게 적어놓고 아이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1시간 내도록 설명하고 그 다음에 끝에 여러분 알겠어요 이러면 아이들은 몰라도 예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방향을 설정해 놓고 아이가 의미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끼게 알겠느냐 이게 주로 복습 위주의 공부고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이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었는데 선행학습의 주범이 이렇습니다. 미리 배우고 간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크게 성공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방법을 강조를 하는데요. 센스의 의미가 첫째 감각이라는 뜻이 있고 의미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자신이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감정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 감정과 이 감각이 중요한데 사실은 세상의 많은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무수히 경험했을 때 그게 개념화되는 것인데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 첫째 감각. 내일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느껴봐라. 재미없겠다. 아는데 어쩌고 이 모든 게 예습입니다. 내일 배울 걸 미리 읽어보고 학원의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배울 걸 미리 읽어보고 느끼고 모르는 것을 체크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의미를 탐색하는데 문제 제기가 돼 있고 미리 느껴본 학생은 이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 설명을 내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수업 참여할 때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정리 퀴즈 같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향 이 책을 더 보고 좀 더 어려운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새로운 방향성이 설정되는 이 과정을 되풀이해 보면은 실패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거꾸로 된 어떤 공부 늘 이렇게 결론, 답부터 보고 그 다음에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느껴보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하는데 학습 격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태도의 문제예요.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걸 밑줄 치고 답을 알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밑줄 치고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체크해 놓고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물어서 이해를 하는 과정. 그래서 모든 공부는 선이해 후 암기, 이해에 중점을 두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철저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그냥 사교육으로 빨리 답을 찾는 이 정도만 배우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 개념과 원리를 중시하지 않으면 이 사상 누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말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라는 거 우리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핵심은 선한 인연을 맺는 일. 그리고 최상의 텍스트는 사람이라는 것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강석경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누구나 다 선한 인연을 맺고 싶죠. 그렇지만 인생이 저희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TV 드라마 보듯이 뭐 온갖 인생들이 다 엉키잖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인연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가장 선한 인연은 역시 불교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인연이라는 말을 하냐 하면은 제 정신의 기둥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았던 인연으로 박경리 스님을 제가 늘 생각하는데요. 스님은 제 문학 지주가 됐습니다. 제가 젊을 때 글이 안 써지면은 스님 사진을 늘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스님 저 글 좀 잘 쓰게 힘을 주세요 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뭐 제한테 문학의 신이라면 신이고 그래서 저는 스님과의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가끔 그리운데 그래도 그런 인연을 막 가까이서 뵀다는 거는 정말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네, 박경리 선생님과의 인연 이야기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사람 또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파산하셔서 이제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데 이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학보사 주체로 추계문의 현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괜히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작가가 되리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돈이 급하니까 썼는데 내 예감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심사를 이어롱 선생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롱 선생님이 그때 이제 이대 국문과 교수였는데 이제 국문과에서 저희 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선생님이 제 글을 심사하셨으니까 제 당선작을 굉장히 이렇게 과찬하시면서 그때 선생님이 운영했던 그 문학사상이라는 잡지에 제 1회 신인으로 데뷔시키겠다. 단편 2편을 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도 작가가 되리라는 생각 꿈도 꿔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차마 저 못 씁니다라고 말을 못해서 그냥 돌아와서 시킨 대로 그냥 2편을 써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데뷔를 졸업한 해에 데뷔를 일찍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 그때 이런 선생님 안 만났더라면은 그래도 작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그 뒤로 선생님 안 만나도 작가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죠. 제 길이 바뀌었으니까요. 또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문학이라는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승복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이혜령 선생님. 네, 오늘 경북사회문화연구소와 포항언론인 불자회가 마련한 3대 가족문화축제에 즈음하여 강석경 작가, 윤일현 선생님, 김동혁 선생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